네, 안녕하세요. 앞서가는 FP를 위한 FP 11월 경제 브리핑 진행자 김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있죠. 저도 아침에 꽤나 좀 추워가지고 옷장에 깊숙이 있던 코트를 좀 꺼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한 해가 또 끝나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FP님들도 모두 1년 목표를 좀 이렇게 다 세우셨을 텐데 어떻게 좀 달성이 좀 되셨나요? 좀 뜨끔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표라는 게 원래 달성하기가 되게 힘들죠. 하지만 아직 두 달이 남았고 그 목표에 근접하기 위해서 이제 끝까지 달린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겠죠. 이제 한번 끝까지 달려봅시다. 달려가기 위해서 오늘도 좋은 정보들 준비를 했습니다. 목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순서는 지표 동향 쭉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FP라면은 짚고 넘어가야 할 영업을 하기에 있어가지고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나 정보들에 대해서 소스를 주는 재무 상담 레시피 시간이 있고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보험 설계사 간 소득 양극화 심화, 신규와 전응률자들 교육 강화 필요라는 주제와 이제 코로나로 불안 심리 높아진 중노년층 보험 관심 커짐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보험저널의 현직 기자님과 통화를 통해서 이달의 핫 이슈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P를 위한 경제브리핑 본격적으로 지표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금보험, 연금저축, 코스피, 환율 등 이제 저번 달까지의 최근 지표 동향을 쭉 훑어가 볼 겁니다. 고객과 돈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좀 어떤 흐름이었는지를 알고 가는 게 좋겠죠. 첫 번째로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 금리 살펴보겠습니다. 기준금리는 동결인데 보험사 금리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IBK생명이 2.45%로 비교적 높은 금리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2% 초반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네요. 다음은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금리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은 대부분 1%대로 돌입이 되었고 롯데손해보험은 1.69%로 비교적 높은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판매율이 점차 떨어져서 지금 거의 뭐 바닥을 치고 있죠. 아무래도 예금적금보다도 낮은 어떤 장기저축의 이율이 그 원인이 좀 되기도 하겠네요. 다음은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네, 10월 25일자 기준 2343.91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 65.21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환율이 점차 떨어지면서 비교적 한국 시장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자본도 많이 들어오고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코스피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다우존스 지수 보겠습니다. 지난달 10월 25일자 기준으로 27,685.38포인트로 전월 대비 511.42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코로나와 전쟁을 더 격하게 하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 그다음에 재택근무주 상승, 뭐 이런 이유로 전체적인 지수가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좀 변동이 꽤 크고 대선 이슈도 있죠. 현재로는 미국 투자에 대해서 조금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원달러 환율 추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더라도 환율이 쭉 하락이 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기준으로 달러당 원화 가치는 1,130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5월에는 달러당 가치가 1,242원까지 이제 올라갔었는데 원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된 모습입니다. 달러 투자나 달러 보험, 그다음에 환차 손익을 좀 봐야 하는 FP님들은 앞으로의 동향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보겠습니다. 5월 말 0.5%로 하락 후에 동결이 계속되고 있죠. 코로나 이후에 즉각적으로 기준금리가 하락이 되어가지고 쭉 유지가 되고 있어요. 코로나가 점점 완화가 된다고 해도 비교적 이 얼어있는 경제를 좀 풀기 위해서는 기준금리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금리 시대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중금리는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K뱅크은행의 코드K 정기예금이 1.4%로 가장 높은 예금인데요. 뒤를 이어가지고 신한은행, 카카오뱅크도 1% 초반의 이율을 주고 있습니다. 정기적금은 신한은행의 3년 만기로만 가입이 가능한 세이만 적금이 2.2%로 가장 높은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가지고 수협, 그다음에 시티은행도 2%의 이율을 주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경제 추이와 지표에 대해 싹 한번 훑어봤고요. 다음은 FP라면 짚고 넘어가야 할 이제 영업을 하기에 있어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정보들에 대해 소스를 주는 재무 상담 레시피 시간입니다.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보험 설계사 간 소득 양극화 심화, 신규 전응률자들 교육 강화 필요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사 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영업직이고 성과제에 소득을 받는 설계사라는 직업 특성이 좀 있기는 하지만 잘 버는 사람들은 계속 잘 벌고 못 버는 사람들은 계속 못 버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라면 이건 조직적으로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개선 사항이 있는지 앞서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지난달 25일 보험연구원 설계사 소득 양극화 현상화 향후 과제라는 리포트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설계사 월 소득 분포는 500만 원 이상자가 500만 원 초과자가 21.1%고 100만 원 미만자가 26.4%라고 합니다. 손해보험사 설계사도 마찬가지예요. 500만 원 이상은 20.1%, 100만 원 미만은 26.2%라고 합니다. 500만 원 이상자라고 해도 500에서 한 600, 700만 원 소득자와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과의 격차도 상당히 큰 편이죠. 이렇게 설계사 소득이 정체되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인 영업에 대한 의존이 아직도 높기 때문인데요.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계사의 고객 모집 비중은 지인이 48.1%, 기고객, 기존 고객이 28.8%, DB 고객이 13.2%, 이제 개척 시장이 9.8%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고객들도 지인화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면 한 100건 중에 70건 정도는 이 지인 계약이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특히나 60대 이상 설계사분은 기존 고객 관리를 통한 영업이 전체 모집 중에 절반 이상이 넘기도 합니다. 조금 더 냉정히 말하면 이 연고 위주의 영업 방식은 설계사들의 지속 가능한 소득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는 등록기간별 월 평균 소득 추이를 보면 이 한계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설계사들의 근속기간별 평균 소득은 보험사에 신규로 등록한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떨어집니다. 점차 감소를 하다가 12개월이 경과를 하면서 다시 증가를 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지인들이 소진이 되면서 소득이 감소를 했다가 12개월이 지나면서 다시 조금씩 증가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대다수의 설계사들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1년에서 이제 탈락을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보험사라는 이제 꿈을 가지고 입사를 하는 신입 설계사와 전응률 설계사들의 이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각각 설계사 개인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시장 개발을 통해서 이런 소득 양극화를 좀 완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지 열심히만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이런 식의 교육 방식보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떤 시장이 특성에 잘 맞을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설계사 개개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극화 현상이 지속이 되면 영업 조직 자체가 성장이 되는 데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조직 자체에서 여러 가지 체계적인 교육과 영업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불안 심리 높아진 중노년층, 보험 관심 커졌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 심리가 더 커지면서 보험 가입 의향도 높아졌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4일에 삼성생명 인생금융연구소가 발표한 이 중노년기 불안 심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노년층 불안 빈도를 물어보는 질문에서 자주 또는 항상 불안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0대, 50대, 60대 순으로 높았습니다. 이런 불안 심리를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20.1%로 1위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감염이 우려된다라는 대답도 19.2%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들과 여성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한 감염 우려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삶의 질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삶의 질을 경제적으로나마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인 이 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이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단지 우려를 그냥 감염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또 그중에 중노년층의 불안 심리가 많이 커졌고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저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만남 자체가 조금 미뤄진 경우는 있어도 문의는 더 많이 들어온 것 같기도 해요. 특히 만성질환자 같은 분들은 더욱더 이게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파도에서 저희는 휩쓸려 가기보다는 이 파도를 잘 타고 이제 가야 되겠죠. 기존에 병력이 있던 분들도 가입 문턱이 많이 요즘에 낮아졌잖아요.
이번 11월 달에는 중노년층 분들, 유병력자 분들 리스트를 다시 체크를 해서 다시 한번 좋은 플랜을 좀 제시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FP를 위한 더 친절한 경제, FP를 위한 이달의 핫 이슈입니다. 실제 현직 기자로 계신 최한희 기자님과 연결해서 핫 이슈 문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또 이번 달에도 또 많은 또 핫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뽑았는데 일단 첫 번째 네, 기사부터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예, 앞에는 금소법, 뒤에는 예, 1200% 좁아진 GA 운신의 폭,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좁아진 GA 운신의 폭, 이게 좀 의미하는 게 어떤 거예요? 뭐 익히 드셨지만 그 1200부 룰은 설계 소득하고 관계된 부분이잖아요. 네네. 이게 소득의 제한이 따르는데 또 내년 3월에 또 금융소비자법이라고 해가지고 판매 행태를 통제하는 네. 법이 또 시행돼요. 음, 그 법 시행이 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징벌적 제재나 이따 그 소비자의 해지권이 강화된 상황이라 보험을 파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조항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그 주의사항이 있어서 네네. 영업하는 사람들은 수당에 대한 통제를 받고 네. 영업하는 행태까지 통제를 받으니까 현재보다는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좁아진 운신의 폭이라고 칭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에 대해서 통제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 방법에 대해서도 뭐 이제 좀 통제가 들어간다는 건데,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주의해야 되는 부분, 저희가 조금 더 무서워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까지 뭐 예를 들어서 불안전 판매를 하게 되면 그 과거 비나입 보험료를 돌려준다거나 소비자 피해 선에서 끝났는데 이제 만약에 그 금소법에서 정해진 6가지 판매 원칙이 있어요. 네. 적합성, 적정성,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위반했을 때는 내가 그 계약으로 해서 일으킨 보험료 수입이요. 내 수입이 아니라 보험료 수입의 50%까지 징벌적으로 제재하는 조항이 금소법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보험을 팔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 수당 기간은 대부분 2년이나 3년 동안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그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는 고객은 아무 관계없이 5년 이내에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가 있죠. 만약 일방적으로 해지되면 그 피해는 다 판매자의 또 수수료 환수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 제도가 또 변경돼서 뒤따를 수 있는 문제점, 판매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 예. 저희가 좀 대응을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근데 한마디로 뭐 정상적으로 제대로 팔고 있는 설계사들이야 뭐 아무 문제 없겠지만 파는 사람이 아무리 제대로 판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다르게 받아들이면 또 해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A라는 상품을 받았을 때 개인 설계사의 의견이나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상품을 설명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부분이 포함돼서 네네. 이런 부분을 사전에 FM대로 그 상품이 만들어진 기본에 충실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요. 소비자한테 약간 좀 그 소비자 니드를 더 강화시킨다는 이유로 없는 얘기를 보태거나 좀 터무니없는 얘기를 보태서 약간 그 고객의 계약을 리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흐름 자체가 네. 좀 개선이 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좀 이제 그렇죠. 이 지금 뭐 실제로 네네. 그 불안전 판매율이 떨어지고는 있어요. 네. 저희 그 업계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떨어지는 이유를 지켜볼 시간도 없이 금소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의미로 기사를 쓰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FP님들도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좀 공부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두 번째 기사 또 보겠습니다. 설계사 소득 30%는 마케팅 비용, 일반 임금 근로자 소득 못 미쳐라는 기사가 있는데, 예, 예. 네, 이제 보험연구원 설계사 소득을 볼 때 일반 근로자와 임금 차이,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보험연구소 그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기사를 작성한 건데요. 네네. 보험연구소에서는 설계사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 20%대, 네. 100만 원 미만대가 26%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계산해 보면 500만 원 이상이 소득의 80%를 가져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환산을 해보면. 네네. 그래서 설계사의 양극화가 심하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그 설계사들이 소득이 일반 근로자 대비 월등히 많은 걸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사는 무조건 뭐 나가서 활동비를 준다거나 그런 비용들이 따로 지원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비용이 설계사 평균적으로 30% 마케팅 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실제로 소득 자체가 다 전체 설계사 소득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내용을 토대로 30% 마케팅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치환했을 때는 일반 근로자 급여보다 적다는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실제로 뭐 500만 원 이상은 높은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 근로자가 한 26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평균 소득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갑자기 또 궁금한 건데 이제 생명보험사랑 손해보험사가 있잖아요. 예. 이 생보사와 손보사의 소득 격차는 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예전에는 생보사가 건당 보험료가 높다 보니까 손보사보다 월등히 높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손보사가 장기 임보험 중심으로 건강, 질병, 상해 이런 쪽이 판매가 늘다 보니까 지금도 물론 생보사가 급여가 한 30만 원 정도 많습니다. 생보사가 한 336만 원, 네. 손보가 299만 원 정도 평균이 나오는데 실제로 대부분 많이 줄은 상태예요. 손보 격차는 갈수록 줄어들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건수는 손보사가 많을 것 같은데 아직 소득 격차가 좀 건당 보험료가 낮으니까 그래도 네. 아직은 현재까지는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생보사 소득에. 네, 그러면 저희가 설계사 소득을 보는 관점에서 예.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은 인지하고 보험회사 안 다니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데 혹여 보험을 팔아가지고 떼돈 번다는 식으로 저희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번 사실 보험연구원 기사도 단순히 표면적으로 소득만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비춰질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설계사 소득은 일반 관리자,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는 외부에 나갈 때 활동 지원이나 일단 심해 교통비 같은 거 급여가 지원되는 반면에 설계사는 일체 자기 성과급에 의해서 모든 걸 커버하기 때문에 설계 소득의 한 30%가 설계사를 만나러 가는 비용, 거기서 나는 음료대, 그다음에 기타 소정의 선물비 같은 게 쓰이기 때문에 30% 정도는 빼고 소득을 감안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도 근로자가 월 평균 264만 원에 비해서 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340, 300만 이게 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30%를 까보면 훨씬 못 미치죠.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네네. 500만 원 이상자가 소득의 80%를 차지하는 구조라 한다면 실제로 대부분의 설계사가 일반 근로자의 소득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통계로 보면 좀 그런데 이런 부분 소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규제 부분은 설계사 개개인뿐만 아니고 이런 조직 차원에서 조금 체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핫이슈 2가지 좀 들어봤고요. 네, 이것으로 11월 경제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달 영업 시작함에 앞서서 조금이나마 영감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 달 초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